사춘기 학생들의 마음챙김 수용 전념 치료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2시간 반 동안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챙김 수용 전념 치료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이 작대요. 그래서 저 혼자 소화시키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 그 파트너 선생님이세요. 네. 같이 이제 이경희 교수님하고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챙김 수용 전념 워크숍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수용 전념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용 전념 치료가 마음챙김 수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님이신 김한석 선생님에게 마음챙김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한석입니다. 학회가 지금 이제 겨우 3년 된 깐난쟁이 학회입니다. 그렇지만 학회 가는 행사들은 아주 탄탄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매년 6차례 학회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하고 또 지역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이 워크숍도 전통적으로 저희가 TBS 학교마다 해왔던 건데요. 외국 학회나 다른 학회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개 워크숍은 돈을 따로 받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흑심이 생겨서 다음부터는 좀 워크숍을 따로 좀 돈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시는 분들이 돈 받고 하는 분이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학회는 껴가지고 조금 이렇게 수익도 남겨서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회원님들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흐름상으로 봐서 언제가 될 거냐는 시간 문제지 결국 워크숍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주제넘게 그 렉트 프로그램 워크숍을 하는데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챙김은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전통이 초기 불교 또는 불교 신약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챙김을 배우고 또 액트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나 느끼셨을 텐데 이게 뭐 비슷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액트는 그 스티븐 헤이스라는 분이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그런 그 정신장애, 심리치료의 하나의 그 다른 관점으로 다 개발하셨는데 뿌리가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그 불교 심리학이나 이런 것과는 상극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행동주의와 기능주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발생한 그런 분야인데 희한하게 만난 부분이 만나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단히 유사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 문헌들을 리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미국에서 이 마음챙김과 액트가 머지되고 있는 현상이 책으로 몇 권씩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마음챙김은 그 원래 개발될 때 심리치료나 집단치료 컨셉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행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통찰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를 찾아나가게 하는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 개인이 하는 실제 수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마음챙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자꾸 말로 많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영상을 실제로 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을 훨씬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액트는 그 임상심리학 하시는 분이 개발해서 그런지 처음부터 그런 부분보다는 그 마음챙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상 실습보다는 이런 통찰을 위해서 대단히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유와 은유 같은 것들이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고 능력,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 핵심 개념들을 통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액트에는 그 마음챙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 수련 같은 것들이 실제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실제로 안내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지적인 이해가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는 몸을 함께하는 직접 경험이 훨씬 빠른 분들이 있어서 그런 두 요소가 목표는 똑같으면서도 그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아주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식들을 결합하고 있어서 상대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하는 그 워크숍이 아닐까 싶어요. 마음챙김과 액트를 본격적으로 엮으려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처음 시도가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프로그램 내용을 그렇게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그저 마음챙김과 액트라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아직은 좀 개발 단계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두 분 선생님뿐 아니라 워크숍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아이디어와 비판을 하시고 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마음챙김과 액트를 본격적으로 통합한 첫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소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맥트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음챙김 수영 전념 치료는 우리가 그 수영 전념 치료를 어떤 분들은 이제 ACT 그러는데 헤이스가 ACT가 아니고 액트라고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액트의 그 사전적인 그 용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죠? 행위도 있지만 연극에서는 막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의 이제 액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마음챙김 수영 전념 치료는 액트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명상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마음챙김 MBSR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MBSR을 경험하신 분들은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MBSR이나 아니면 명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상이라는 것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세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반드시 어떤 그 바른 자세, 이렇게 해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들숨과 말씀을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 숨을 내쉴 때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맞춰서 부드럽게 들숨과 날숨을 합니다. 몇 차례 자연스럽게 들숨과 말씀을 하면서 그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림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 알아차림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단지 마음의 한 사건으로만 간주합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감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이 떠올랐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거나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은 생각,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생각과 감정 외에도 의자에 앉은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감각, 손등에 느껴지는 감각, 이런 감각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알아차림합니다.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과 관련된 느낌,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단지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잠시 동안 자신의 내적 경험들, 생각, 감정, 감각, 느낌 등등을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호흡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콧구멍에 의식을 집중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코로 숨이 들어갈 때 느껴지는 감각, 코로 숨이 나올 때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알아차림합니다. 이번에는 의식의 초점을 뇌에 맞춥니다.
의식의 초점을 배에 맞추고 숨이 들어갈 때 복부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숨을 할 때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날숨을 할 때 아랫배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할 때 아랫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호흡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닷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알아차림의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들이내실 때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림합니다. 몸 전체로 숨을 들여 마시고 몸 전체로 숨을 내쉽니다. 몸 전체로 숨을 들여 마실 때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몸 전체로 숨을 내쉴 때 긴장감, 불편감이 사라지고 몸이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한두 차례 몸 전체로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몸이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부드럽게 한두 차례 들숨과 날숨을 하고 종소리에 맞춰서 시작하는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 눈을 갑자기 번쩍 뜨지 마시고요. 이제 손을 부드럽게 부려서 예를 들어서 몸이 따뜻해지면 그때 이렇게 부빌 때 감각이 좀 달라요. 그죠? 네, 그리고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그때 부벼질 때 느껴지는 또 들리는 소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단순한 작업이지만 그때 몸에서 변하는 감각의 변화들, 그 차이들 그런 것들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비워진 손이 따뜻한 손을 눈장에 갖다 주고 그대로 또 손가락을 살살 벌리면서 들어오는 빛의 변화, 작은 변화이지만 그 작은 변화의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너무 냉방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냉방 조절이 좀 안 될까요? 네. 에어컨이요? 네. 에어컨은 조금 줄일까요? 저도 뒤에서 에어컨 소리가 크게 나니까 좀 신경이 쓰이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MBSR하고 또 수영 전념 치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에는 하지 않았던 어떤 그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수업을 하거나 할 때에는 제가 강의를 할 때에도 그때는 이제 뭐 오프닝 명상, 오프닝 메디테이션, 끝날 때에는 클로징 메디테이션, 그래서 마무리 명상, 시작하는 명상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명상으로 시작을 하고 명상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할 때 하는 그 오프닝 명상은 한 3분 정도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그 길게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게 했는데요. 뭐 3분짜리를 하셔도 좋고 5분짜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를 항상 그 명상으로 시작을 하고요. 명상으로 끝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챙김 수영 전념 치료 워크숍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마음챙김 수영 전념 치료는 심리치료의 그 최근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3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챙김 수영 전념 치료의 그 토대는 그 인지행동치료와 그다음에 그 MBSR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챙김 그 기술, 마인드풀 스킬이 그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제3동향이면서 최신의 치료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김한석 선생님이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액트를 개발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헤이스라든가 윌슨이라든가 스트로사 이런 사람들이 1999년도에 개발을 해서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제가 박사과정을 좀 늦게 했습니다. 석사를 하고 10년 후에 97년도에 박사과정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임상심리학회 그 워크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액트의 그런 요소들을 그 선생님들이 그 알려주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저런 비유법을 왜 쓰지?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 배웠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임상이나 상담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액트에서 쓰는 그런 비유법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은 2006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그 추계 학술대회 때 그때 그 불교대학원의 박선영 선생님하고 주혜명 선생님이 그때 이제 액트 프로그램을 액트 워크숍을 그때 잠깐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짧게 하셨죠. 이제 1시간 반을 그때 하셨는데 1시간 반이란 짧은 시간은 액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 정리 아주 앞부분만 조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상원 선생님이 그 액트 프로그램을 그 만들어서 한국명상치유학회에 헌증하셨다나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챙김 수영 전념 치료를 그 만들 때에도 그분들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진화시키고 또 저희가 액트에 대한 그 컨셉을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쉬운 방식 그리고 액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는데 CBT의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독창적으로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고 작년에 씨를 뿌려준 박선영 선생님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진화시키고 조금 더 쉬운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그 내용하고 뭔가 좀 많이 비슷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엑기스만 좀 뽑아냈어요. 그래서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수용 전념 치료는 기본적으로 그 전통의 심리 치료하고 많이 그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의 심리 치료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목표가 어디에 있죠?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고 또 기능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으로 바꿔주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의 심리치료는. 하지만 이제 액트에서는 그 부적절하고 역기능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 수용이라는 것이 단지 액트에서만 나온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임상심리나 상담심리의 그 치료적 기제에 대한 그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은 환자를 또 내담자를 그 변하게 하는 기전으로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기전이 수용입니다. 그래서 액트에서는 그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역기능적인 생각이나 감정, 액트뿐이 아니고 심리치료의 그 많은 부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수용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변화가 오고 이제 환자분들이 또 내담자가 이제 치유가 된다. 그러면 왜 수용이 치료적 기제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용이 되지 않으면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과 그 행동 변화는 형과 아우의 관계이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액트에서는 동양 철학의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이제 수용이 중요한 그 개념이 되고요. 또 이때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수용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수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중요한 치료적 기제가 수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용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있는 그대로 어떤 것 다. 네네. 추상적으로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수용이고 또 뭐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쁘거나 뭐 꿀꿀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기분이 꿀꿀할 때. 아니면은 남편하고 뭔가 티격태격 할 때 남편이 나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제 폭력을 하고 언어적으로 이제 폭력을 하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매 맞는 아내인 거예요. 매 맞는 아내인데 그런데 그 상황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 맞는 아내는 그 때리는 남편이 날 때릴 때 그걸 그대로 맞아주는 것 그게 수용일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수용일까요? 그게 수용인지 아닌지는 오늘 이제 워크숍이 끝날 때쯤에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질문으로 이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에서 얘기하는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수용은 그 행동 변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액트와 그 맥트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맥트에서는 마음챙김 그 기술 또는 어웨이니스 하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 제가 아까 오프닝 명상을 시작할 때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이나 느낌 이런 내적 경험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알아차림하세요. 자각하세요. 이런 그 안내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이라 해서 원치 않는 생각이라 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그 감각이라 해서 그걸 미쳐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두 다 나의 의식의 장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윤병 선생님이 그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한 그 뇌파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그때 다른 거는 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머릿속에 딱 남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수련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떤 외부 자극을 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상 수련이 돼 있는 분들은 첫 번째 자극에만 끄달려 가지 않고 두 번째 자극이 나타날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두 번째 자극에도 적절하게 주의를 배분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MBSR에서 할 때 그 정자명상 2에서 우리가 골고루 주의를 배분한다는 것. 이게 뇌파에서는 더 저렇게 또 측정이 되고 저렇게 과학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시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이제 2시간 반 다 지나가도록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론적 개념적인 건 조금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실제로 그 CBT의 절차하고 그 CBT의 절차가 어떻게 그 마음챙김 스킬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만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액트에서는 크게 2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액트는 크게 2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액트의 핵심 과정은 6개의 이제 그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끝이 아니고 항상 무엇인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6개의 중요한 핵심 과정이 있고요. 그 6개의 중요한 핵심 과정에서 하나는 be present, 현재 존재하기, 또 가치, 그다음에 전념을 하는 행동, 또 이제 맥락으로서의 자기 또는 맥락적 자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하고 또 이제 탈융합, 디퓨전 하는 거요. 네, 물론 이제 인지적 탈융합도 있고 또 감정적인 탈융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정적 탈융합보다 그 액트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왜냐하면 행동과 느낌의 그 저변에는 항상 그것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지적 탈융합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가로로는 감정적 탈융합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영, 이렇게 6가지 핵심 과정이 있고요. 이 6가지 핵심 과정은 크게 2개의 모듈로 나눌 수 있는데 그 2개의 모듈은 하나는 변화를 위한 모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는 수용을 위한 모듈이에요. 그러면 2개의 모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담자나 아니면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아 이분은 액트적인 걸 접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삶의 목표가 없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로고세라피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액트로 이제 접근을 할 때에는 그 변화를 위한 모듈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같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모듈로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분인 경우에는 수용 모듈로 먼저 접근해서 나중에 이제 변화 모듈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6개의 그 핵심 과정이 각자 따로따로 놓는 독립적인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의 핵심 과정은 그 서로 중첩이 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그 핵심 과정들은 목표가 심리적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모듈에서는 마음챙김과 수용이라고 다시 정의를 할 수 있고 변화 그 모듈에서는 전념적 행동과 행동 변화 이것이 이제 크게 핵심 개념이 되면서 마음챙김과 수용 모듈에서는 그 수용 인지적 반복하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분모가 현존하기, 이제 맥락적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액트는 언어인지 심리학과 기능주의 행동심리학, 특히 기능적 맥락주의, 기능주의 행동심리학, 그리고 마음챙김 수용 과정과 전념과 행동 변화 과정을 적용시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헤이즈의 액트를 이제 공부하는 거지만 이 액트가 출발하게 된 부분은 이제 CBT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CBT와 인지행동 치료와 그 백의 CBT는 에버트 앨리스의 그런 쪽이 더 강하고요. 또 그 CBT와 우리가 백의 인지 치료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헤이즈가 처음에 그 백의 인지 치료, 이제 백이 그 인지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인지 치료와 그 인지행동 치료는 서로 만나요. 끝에 가서. 그래서 크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이제 우산을 쓰게 되는데, 백이 이제 인지 치료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이 그 감정과 이제 행동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즈는 처음에 이 백이 얘기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을 용어로 정리를 하기를 이제 포괄적인 거리두기. 그래서 백이 얘기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리두기 바라보기라는 것을 용어로 할 때는 디스턴싱이라는 용어를 했어요. ing에 이게 다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마감이 디스턴스가 아니고 디스턴싱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이런 용어를 이제 백이 썼는데 헤이즈는 나중에 이제 그 용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포괄적인 거리두기, comprehensive distancing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조어 용어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헤이즈가. 헤이즈 말고도 뛰어난 사람들은 용어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comprehensive distancing이라는 그런 컨셉을 헤이즈는 diffusion, 탈융합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탈융합.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은 같은 얘기하지만 그 학자에 따라 그 용어들을 그 지칭하는 용어들을 다른 용어로 써요. 그래서 탈융합이니, 뭐 거리두기니, 탈융합이니, 탈동일시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상은 같으나 그 현상을 다른 식의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할 앞부분 큰 마음챙김 수용전념 치료의 큰 윤곽이라고 하나?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만하고요. 본격적으로 이경희 교수님,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상담심리학과에 계시는 이경희 교수님이 CBT의 절차에 근거한 마음챙김 수용전념 치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쉬셨어요? 아침에 뵈니까 훨씬 생기가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또 특히 이제 그 명상으로 시작해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액트 프로그램이나 한번 참석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오늘 워크샵 이전에 액트에 뭐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 크게 먼저 들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저희 MBSR 혹은 KMBSR 하셨던 분 훨씬 더 많으시네요. 네, 둘 다 하신 분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이제 각자 분리된 분도 계신데 예, 제가 이제 어느 수준에 이제 저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고요. 일단 이제 대부분 더 많은 분들이 MBSR은 경험하시고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액트를 경험하시고 아마 그 중에서 소수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액트의 철학적 철학과 이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맥트, 마인드풀니스 액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구성이 돼 있는지 적용이 되는지를 사실은 뭐 맛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이수심리상담센터에서 이 맥트가 6시간짜리가 나흘 정도 진행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24시간인데 그것도 많이 줄인 거거든요. 원래 액트만으로도 한 뭐 36시간, 24시간, MBSR만으로도 또 뭐 24시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나마 그것도 이렇게 막 농축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제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것 같으니까 실은 뭐 전부 다 나눌 수는 없고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아까 김한석 저희 회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전진수 원장님도 이 액트 혹은 이제 맥트가 이제 갖고 있는 뿌리들 뭐 이제 행동주의나 뭐 인지행동 치료나 뭐 기능주의 뭐 이제 아니면 이제 MBSR은 사실 이제 다른 뿌리에서 들어간 건데 이제 만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 액트의 이제 이론을 보고 있으면요, 윌리엄 제임스가 주장했던 기능주의, 펑셔널 사이콜로지도 생각나고요. 또 게스탈트도 또 이제 게스탈트를 보고 있으면 또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다시피 여러 가지 행동 학습 원리들, 뭐 고전적 조건이라든지 도구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엉켜 있기도 하고, 참 제가 혹시 심리학 전공하지 않으신 분? 네, 그래도 많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막 이상한 심리학 용어들을 쓴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거를 그런 심리학적 지식이 전혀 없으신 일반인들 혹은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의 병이나 어떤 이제 부적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런 뭐 정신병리나 아니면 심리학적 이론이나 뭐 마음챙김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또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왜 그럴까?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원리, 정말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위치에서 볼 때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같은 우리가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액트의 철학적 개념적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면요. 일단 아까 이제 김한석 회장님이 이제 헤이즈가 액트를 개발할 때 이제 임상심리학자로서 어떤 정신병리 또는 이제 어떤 마음의 건강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고통을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겠죠? 아니면 이제 신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이 액트의 관점은 일단 전통적인 의학적 모델은 신체적인 건강 상태나 정상을 병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의 질병이나 그로 인한 증상을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 돌려놔야 된다, 이런 이제 어떤 당위성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의학적 모델은 신체적인 건강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감염이나 상처, 독성 같은 명백하게 이유가 원인이 있는 질병일 때 훨씬 더 잘 적용이 되죠. 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질병조차도 요즘에는 그런 성인병이나 현대병들은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처 방향은 이제 이런 것들, 변화하는 것들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액트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고통이 비정상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보편적이고 정상. 그리고 심지어 때로 고통은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사실 보편적이고 정상적이고 오히려 또 필수적이기도 한 고통, 그 어떤 현상을 우리는 왜 고통으로 받아들이나, 왜 그걸 우리는 고통으로 여기나, 이제 그거의 핵심에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언어 혹은 우리의 인지, 또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다니엘 카네만이 쓴 Thinking About Thinking이 번역돼서 나왔죠. 생각에 대한 생각이란.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인지 심리학자인데 이제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빠른 생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을 구분하는데, 이제 빠른 생각. 그러니까 이제 언어일 수도 있고, 인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조금 더 전문적인 미세하게 들어가자면 자동화된 사고, 이제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트의 철학적 토대는 일단 기능적 맥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맥락이란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하고 또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뭐 바람직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이런 어떤 절대적인 구분이 없고 어떤 맥락하에 놓여 있는가. 그래서 동일한 행동도 맥락에 따라 또는 기능에 따라 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이제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 토대하에서 액트의 목표는요, 문제 행동의 어떤 뭐 빈도, 강도, 지속 기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신에 문제 행동의 맥락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맥락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조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 네.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서의 맥락이란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인식,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을 정신병리로 보고 기계론적 진단을 하기보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기능적인 행동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액트에서는 실용적인 진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액트에서의 진리란 또는 뭐 참이란, 가치란 현실에서 유용한 것이냐, 또는 내 삶에서 효과적인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기준 또는 절대 진리는 없고요. 이제 내담자의 행동은 그 사람의 목표 및 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유용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 또는 어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맥락에서 이제 효과적인가를 이제 고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액트에서는 어떤 그 고통 혹은 이제 어떤 그 증상, 심리적인 증상의 감소 혹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획득하고, 그래서 이제 활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이제 끝까지 가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액트의 이론적 토대는 이제 언어인지 심리학. 아까 액트가 이제 인간의 고통의 근원을 언어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론을 이제 관계 구성 이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학습 심리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이 고양이란 사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양이란 사물을 항상 매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고양이, 아니면 그 고양이는 야옹야옹 소리를 낸다라든지 뭐 털이 북실북실하게 많다든지 뭐 이제 이런 관계, 이제 고양이와 관련된 어떤 프레임, 관계 구성 이론을 이제 본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중성적인 경험이나 내 안에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이제 인식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개인에게 독특한 경험, 그렇죠?
예전에 나를 핥혔던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핥혀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그때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나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이제 그 사람 내면에는 고양이가 핥힐지도 모른다는 생각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핥혔던 고양이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아주 예쁘고 이제 귀여운 고양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고양이를 봐도 이제 무섭고 이제 결국 고양이를 피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무서움, 두려움 같은 증상, 감정, 그다음에 피하고 멀리하고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헤이즈나 이제 액트에서는 이런 경험 또는 이제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언어라고 보는 것이죠. 고양이라는 그 언어. 그래서 고양이가 예전에 이제 그런 중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제 자극이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인간은 이런 이제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언어를 가지고 관계 구성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 고정관념, 그리고 그냥 내가 부모님한테 들은 내용, 아니면 이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어떤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틀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앞에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앞에 장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액트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 기초와 또 이제 어떤 이론적 토대를 통해서 결국 왜 그럼 인간이 심리적인 고통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 질병을 이제 갖게 되는가를 경험 회피라는 걸 통해서 봅니다. 경험 회피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고양이의 예를 봐서 봤듯이 나쁜 기억, 그러니까 그죠?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던 대상을 내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동일한 경험을 반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 회피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 회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또는 공포들이 점점 더 커지고, 그렇죠? 그건 이제 어떤 이제 우리의 인지나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삶에서 이제 좀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방해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어떤 나쁜 생각, 감정, 기억들이 이제 있을 때 나쁜 생각이 나면 잊어버리자, 억누르자, 이제 밀쳐내자, 이런 대처 방안이죠. 첫 번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제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대처죠, 대처. 그다음에 이제 나쁜 정서나 이제 기분이 들면 기분을 전환하자라든지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생각, 이제 다른 정서로 대체하는 것. 나쁜 기억이 일어나면은 이제 잊어버리자, 이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 회피들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대처들이 단기간에는 효과적이지만 즉시는 내가 이제 어떤 나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특별히 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제 문제를 크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진수 이제 원장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액트에는 6개의 2개의 모듈과 6개의 핵심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수용입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수용이 뭐냐 하면, 수용은 현재의 경험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불필요하게 애써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사적 사건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비판단적 또는 비평가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좀 뭐 말이 어려운데요. 이제 외국 사람이 써놓은 말을 우리말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이 수용을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네, 왜 힘들까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고통의 핵심은 회피가 아니라, 고통의 핵심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실제가 아닌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쵸? 제가 뭐 말을 굉장히 어렵게 끌고 나가는 거. 제가 질문을 하고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디에 있었죠? 네, 그쵸. 근데, 왜 수용을 하기 어려운가를 얘기하고 있었죠. 수용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나 그렇게 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용이 왜 어렵냐 하면 아까 이제 그런 우리가 과거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의 실체 때문에 그 하게 되는 경험적인 회피, 뭐 그 회피에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의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용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직시하는 것, 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불안장애 환자들이 방어 없이 불안을 그대로 느끼는 것, 그다음에 통증 환자들이 통증과 싸우기를 내려놓고 통증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기를 배우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잠깐 다룰 텐데요. 그 수용 액트에서의 우리가 수용은 수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이제 수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유연하고 또 있는 그대로 현실의 삶을 살기 위한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한번 보도록까지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지적인 탈융합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수용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당연한 일인데 왜 어려운가 했을 때 그 어떤 경험, 우리가 경험적인 회피, 그리고 그 경험적 회피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막 그 우리가 그게 진실이 아닌지도 모르게 한 우리의 생각, 뭐 기대, 과거 경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헤이즈는 융합됐다고 얘기하죠. 융합은 이제 찰싹 붙어 있는 거죠. 엉겨 있어갖고 우리가 수용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우리의 이런 심리적인 내면이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과 이렇게 막 딱 달라붙어서 아니면 완전히 막 그냥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액트에서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것, 퓨전되어 있는 것들을 띄워놓는 것입니다. 띄워놓는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눈을 확 있는 그대로 떠서 그것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 결코 붙어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붙어있다가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문자 그대로 보거나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문자라는 말은 이제 언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를 핥혔던 경험이 있는 고양이, 그 고양이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고 예쁘고 전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고양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지적 탈융합을 위해서 액트는 다양한 그 기법, 또 연습, 비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액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탈융합의 결과는 느낌을 즉각적으로 바꾸기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수용이나 액트에서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액트 프로그램을 이제 잘 마치면,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수용을 하면 더 이상 고통이 나에게 없을 거다. 더 이상 내가 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안녕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기대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다, 그게 진짜다, 그게 정말이다라는 나의 어떤 믿음, 생각, 집착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현실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탈융합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거리 두기, 멀리 떨어져서 보기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융합도 사실 우리의 생각 안에 일어난 것이고 탈융합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할게요.